자, 첫 번째 작품은 김소월 시인의 산유화입니다. 산유화. 조금 더 키워드릴게요.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이 있어요. 자, 이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바탕으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자, 반복을 하죠, 우리는. 작년에도 여름이 있었고, 올해도 여름이 있어요. 내년에도 여름이 있겠죠? 당연히 올해도 겨울이 있고, 내년에도 겨울이 있고, 작년에도 겨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자연의 섭리로부터 뭐가 나오냐? 인생사를 유추해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연과 인간은 서로 영역이 다르죠. 근데 영역이 다른 두 사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추론을 해낸다. 자, 그래서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인데 산유에서 유가 뭐냐면 있을 유자예요. 자, 그래서 이 있을 유자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존재라는 거예요. 이 존재의 근원에 대한 탐구를 시도하는 거예요. 산에 가면 있는 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세계에 오면 우리가 다 살아있죠, 그죠? 네. 동선이처럼 얼마 전에 국내로 이렇게 유입된 그런 인원도 있고. 네. 외국인 노동자잖아. 네. 와우. 네. 자, 그래서 민중적 정서와 민요적 리듬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행과 연을 사용하여 개성적으로 변화시켰다. 자, 무슨 소리냐면 민중의 정서가 무슨 정서예요? 영어로 번역할 단어도 없는 한의 정서를 표현했다. 자, 한의 정서가 있고 민요적 리듬입니다. 그래서 삼음보에 7, 5조예요. 글자가 7글자, 5글자를 깔아놓는데 삼음보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진달래꽃 있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네 글자, 세 글자로 7글자를 하고 가실 때에는 5글자. 그걸 삼음보로. 그래서 이 삼음보의 7호조. 그러니까 전통을 계승하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이 김소월 시인이 대단한 시인입니다. 32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한국 현대시 사상 가장 천재적인 시인이에요.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행과 연을 통해서 이것을 개성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뭐냐면 변형을 시도했고 그리고 형상화도 시도해요. 이따가 보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산에 피는 꽃은 하다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그래서 형태가 가운데가 이렇게 길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줄어드는 산의 형태를 만들었어요. 시행의 배열을 통해서. 선생님 얘기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 행과 연으로 변형을 막 시켰어요. 리듬을 변형시켰죠. 그러면서 형상화를 이룬다. 산의 모습. 산의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1920년대 근대 자유시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산유화의 기본적인 해제입니다. 예죠? 자, 밑에 개관 보고 시 분석하겠습니다. 자, 작품 개관입니다. 주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자연의 섭리가 여기 들어있어요.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자연의 특징이 뭐죠? 순환적인 질서를. 자, 이 질서에 따라서 만물이 그 속에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존재의 근원. 존재의 근원은 뭘까요? 고독입니다. 현대 과학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우리 우주 안에서는 최소한
수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우리 우주가 있어. 우리 우주. 태양계가 그 안에 들어있죠. 그죠? 우리 우주 그 안에. 최소 수천억 개의 별. 최대로는 수조 개의 별이 있는데, 그 안에서 지적 생물체가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 다음에 우주로 나가면 없을 수가 없겠죠. 뭐 어딘가 있겠지. 그러나 최소한 우리 현대의 과학으로 도달할 수 있는 우주의 범위, 아직 도달은 못했지만 우리 우주라고 파악된 이 우주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적 생물체가 살 수 있는 별은 없다고 합니다. 지구의 본질은 뭐죠? 동선이하고 똑같아요. 지구의 본질은?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촬영 종료야. 촬영 강제 종료. 너 강제 전학이야. 강전, 강퇴. 막 네. 동선이 잘 생겼지. 불광고 괜찮네. 불광고가 있어? 아니요. 없잖아. 그러니까 불광동 그 가스통 배. 자, 자 어쨌든 불광동은 왜 가스통이야 근데? 약간 불광동이요? 불광동 최고 아웃풋이 안 섰는데요. 응? 뭐 그렇긴 해. 네. 최고의 아웃풋이야. 두 번째는 누구야? 우일이? 두 번째요? 불광동 안 씁니다. 예? 저 불광동 안 써요. 그래? 너 어디 살지? 녹번동? 그래? 자, 선생님 옛날에는 불광동, 녹번동 이런 동네를 얘기하면 한 10년, 15년 전에 그러면 어디 저기 막 그 빈민촌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네, 강남 지역에 있었을 때. 그리고 여기 은평구 이렇게 뭐 이런데 서대문구 이런데 올 일이 없었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다 고객님이에요. 예. 서울에서 한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 중에 하나가 녹번동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그 은평 뉴타운 북한산을 끼고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이사 와보고 너무 좋더라고. 거기에 비하면 여긴 좀 복닥거리는데 이 서초는 또 여기에 장점이 있죠. 여기서 계속 하다가 은퇴하려고요. 은퇴를 언제 할 수 있지? 한 80살 돼야 할 것 같은데 요새는. 내년에요. 내년에요. 내년에 하면 난 그럼 뭐 먹고 살아 이제? 네. 저희 대학 가면 은퇴하세요. 대학 가면 은퇴하세요. 그리고 나는 뭐 이제 폐지 죽고 다니고. 갑자기 약 5년 뒤에 만났는데 동선이가 리어카 끌고 내가 이렇게 리어카 끌고 있는데 뒤에서 동선이가 밀고 있어. 네. 시급 10,000원. 응? 시급 10,000원에 시급 1,000원이지. 폐지 하루 종일 주워갖고 10,000원 버는데. 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AI와 로봇이 대체되기 때문에 사람이 계속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어제 동문회 가서 들었어요. 80까지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는 100살까지 일을 해야 될지도 몰라. 자, 그래서 만물의 존재 형식을 이해하겠습니다. 자, 1연과 4연을 대응시켰어요. 그래서 나왔죠? 순환적인 시상을 드러냈다. 1사연을 대응시켰다. 뭐라고 하죠, 이거를? 그죠?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잘하셨습니다. 수미상관식 구성이에요. 머리 숫자입니다. 꼬리미. 네, 그래서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계가 있답니다. 이제 꼬리 보여주게? 자, 꼬리를 감추어서 구미호 같은 놈. 자, 두 번째, 종결어미의 반복입니다. 그죠? 종결어미. 종결이 뭐예요? 종결. 아까 너 때문에 이거 막 촬영 종결할 뻔했지, 그지? 끝나는 거죠. 자, 종결어미. 끝나는 부분에 어미 네를 반복하니까 리듬감이 형성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조가 있습니다. 말투. 저기 동선이가 있네. 여기 학생들이 있네. 자, 이런 표현은 관조적이라고 해요.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서 말을 하는 태도를.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절제된 감정이 여기 드러나요.
감정의 절제. 자, 그래서 운율을 형성하면서 그 다음에 감정의 절제를 드러내는 효과가 어디에 나타났느냐? 종결어미 네. 즉 어조를 통해서 리듬감도 형성되고 감정의 절제도 나타나고 이렇게 됩니다. 잘 나오는 포인트예요. 네. 도대체 이 산유화는 몇 번을 설명했을까?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최소한 100번은 설명해봤을 것 같아요. 아, 지겹습니다. 자, 산유화입니다. 다음에 감상열기. 꽃이 피고 지는 자연현상에 담긴 자연의 섭리를 노래했어요. 그래서 자연의 섭리를 통해 인생사의 그 섭리를 유추해 보았다. 이래봬도 수능에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이렇게 시작되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이렇게 돼야 되지. 근데 산에는 꽃 피네 하고 의도적으로 행을 바꾸었죠. 행간 걸침을 사용한 것이 됩니다. 그죠?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이랬을 때 종결 어미네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반복을 통한 리듬감을 형성돼서 이것을 각운이라고 합니다. 맨 끝에 오는 운율 형성 요소 각운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감정을 절제해서 아까 말씀드린 게 나오죠. 관찰을 하는 것. 그냥 고요히 사물을 응시하여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내려고 하는 태도. 이걸 관조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종결어미 내를 사용한 효과가 이 두 가지라고. 시험에 잘 나겠죠? 자, 꽃 피네, 꽃이 피네 이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설명 안 한 게 있어. 꽃 피네 하고 그 다음 행에 다시 꽃이 피네 나왔죠. 연속성. 그 다음에 편재성입니다. 편재성이 무슨 말이에요? 편재. 영어로 ubiquitous. 무슨 뜻이에요? 어디에나 있는 거. 그렇습니다. 어디에나 널려 있다. 너 되게 훌륭하다. 너 좀 귀엽다. 네. 좀 앉아줄래? 자, 그래서 왜 일어난 거야 도대체? 너 이런 거 저기 학원 저 CCTV 다 찍고 있는데 엄마한테 이거 보내드릴 거야. 아드님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가정에서 각별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어머님. 네. 자, 그래서 연속성. 꽃이 연속적으로 막 피어난다. 꽃 피네. 그리고 여기저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가면 다 있어. 이 세상 어디에나 가면 사람이 다 있죠. 너무 많아요, 사람이. 그치? 그래서 저출산이 원래 맞는 거야. 애를 많이 안 낳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사람이 너무 많으면 원래 힘들어. 앞으로 인류는 110억 명까지 늘어난대요. 그랬다가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건드리지 말고. 네. 뭔 소리지? 자, 연속성과 편재성입니다. 어디에나 존재한다. 왜 하필 거기 탁 앉아가지고 걔를 딱 가로막는 거야? 지섭이. 집 가서 놀아요 이러면. 지섭이 방금 가방에서 칼 꺼냈어. 네. 조심해야 돼, 쟤. 성질 들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년이 이렇게 꽃이 피네, 꽃 피네, 꽃이 피네.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연속적으로 여기저기 피어난다. 그러면서 어디에 가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을, 봄, 여름 없이입니다. 원래는 어때요? 봄, 여름, 가을 없이 이렇게 되죠. 겨울엔 잘 안 피니까. 근데 가을, 봄, 여름 없이 이랬습니다. 자, 여기는 순서를 바꾸었죠. 그죠? 그 다음에 줄임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순서를 바꾸었고 줄임 표현을 썼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아까 그 앞에 페이지에서 봤을 때 이거 뭐라고 돼 있었어? 여기서 설명한 대로 설명해야지. 그냥 그대로. 요걸 통해서 변형을 이루었고, 이 변형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합니다. 변형을 시켰다는 것은 변화 주기를 시도했다. 봄, 여름, 가을 없이가 아니라 갈, 봄, 여름 없이. 그렇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결국 의미, 즉 시상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여기까지 1연입니다. 산에 꽃이 피는데 꽃이 또 펴.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늘상 이것이 피어난다. 자, 그래서 항상 피어나는 꽃입니다. 어디에서나 탄생을 하죠. 그죠? 관조적인 어조. 그리고 거리두기를 통해서 저기에서 꽃이 피어나네? 이렇게 표현했다. 자, 다음 2연 가보겠습니다. 2연에서 4면을 한번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죠.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이렇게 갔죠. 그랬다가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이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산의 형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시행 배열의 변화를 주었다. 시행 배열에 변화를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에 피는 꽃이 여기서 부정적인 시어가 하나 등장했죠. 자, 뭐가 등장했죠? 저만치. 저만치. 자, 이렇게 되면 다른 존재와 거리감을 둔다. 그래서 고독감을 형상화한다. 자, 그런데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다를 다르게 해석하는 거 두 번째 해석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자연의 순환적 질서와 섭리, 요것을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반적인 해석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다는 것은 고독감을 강조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자, 다음에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했습니다. 새요. 자, 이 새는 결국 무엇이냐? 꽃책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고독하다고 여기는 존재입니다. 결국 뭘까요? 여기 있죠? 감정이입의 대상이에요. 이 새는 바로 감정이입이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죠. 감정을 이입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갑자기 새가 지적이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감정이입이면 100% 뭐가 되죠? 의인법입니다. 새가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의인법이에요. 자, 그래서 꽃과 함께 자연의 순환적 질서와 원리 아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꽃이 있는데 그 사이에 새도 있어. 그래서 삼각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저 새도 나처럼 꽃이 좋아서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고독한 존재가 또 다른 고독한 존재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친구도 있고 연인도 있고 부부도 있고 가족도 있고 다 고독해요. 결국에 혼자서 태어나고 혼자서 죽어간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서로 만남과 그 질서 속에 살아간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꽃을 좋아하는 것처럼 저 새도 꽃을 좋아한다. 고독한 존재 혹은 자연의 순환적. 그러니까 더 크게 보면 이게 자연의 질서야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의미를 탁 곱씹어 보면
고독감을 형상화하는 것도 있다. 요거 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 5월 한 달 내내 그 방송만이 날 되게 스트레스 받게 하네, 진짜. 수업이 막, 나 수업에 지장을 줘. 그 선생님 왜 꼭 일요일에 잡은 거야? 그러니까 지우야 스케줄을 최대한 잡은 게 일요일. 오늘 밤에 방송만 폭파시켜 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산다. 우리 윤재가 오늘 여학생들하고 작업을 해서 그런지 얼굴이 그냥 활짝 폈네. 힘든데요? 어? 힘든데요? 왜 힘들어? 네, 자,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산에는 꽃이 지네 나오죠, 그죠?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야, 힘든 이유가 뭐지? 왜 웃지 근데? 나 그냥 왜 힘들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꽃 지네, 꽃이 지네 이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결국 우리는 죽어가죠, 그죠? 여기저기서 죽는단 말이에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지금 수업을 하는 중에도 누군가는 죽고 있어요.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픈 일이지. 이제 그럼 수업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와. 진짜 너무 슬픈데. 네. 자,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어머님한테 전화 드릴 수 있어요. 네. 존재가 소멸했다는. 그지? 다음 주에 아마 동선이는 어머니한테 소멸 당할 수 있어. 네. 자, 저거 봤어? 오징어 게임? 거기에서처럼 너 이렇게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오징어 게임 하다가 이렇게 죽어가면. 네. 자, 동선이가 출석 번호가 몇 번이야? 2번이요. 출석 번호 2번. 탈락. 네. 자, 꽃지네, 꽃이지네. 소멸하셨습니다. 자, 다음 게임으로 가겠습니다. 꽃이 졌어요. 그지? 어떻게?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진다. 그러니까 존재는 늘 태어나고, 늘 소멸하고, 태어나고, 소멸하고, 태어나고, 소멸하고 하는 이 세계의 본질을 깨달았다. 자,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 자연은 생성과 소멸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더 재미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도 그 결과물들이죠. 그죠? 생성됐잖아. 소멸을 향해 가고 있어. 그죠? 네. 자, 그래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자연의 섭리를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주제의식이 부각되어 있다. 그리고 형태상의 안정감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결국 시상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운율과 안정감을 드러내고 뭐 하나 정도 추가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여운도 형성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남아있는 어떤 감동. 그치? 동선은 지금 남아있는 슬픔을 막 느낄 거야. 왜냐? 우리는 수업을 5시까지 할 거니까. 네. 자, 쉬지도 않고 할 거예요. 네? 쉬었잖아. 아까 충분히 많이 쉬었는데 애들 막 오늘 늦게 오고 막 이러고. 저 3시에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2시 10분에 바로 시작했는데 수학이 늦었어요. 얘기를 왜 안 하지? 날 무시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뭐지? 말로만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면서 막 나 욕할 것 같은데. 와, 그 새끼 막 이러면서. 네. 자, 그래도 되죠. 뭐 고객님이신데. 네. 네? 그럴 줄 알았어, 선우. 뒤에서 막 뒷담화를. 우리 수업 딱 끝나고 나면 귀가 엄청 간지럽더라고. 자,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거 문학 들어갈 때 바로 와가지고 굳이 뭐 더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지우는 지금 영화학원 갔어. 자, 걔는 항상 국어를 버리는 거지. 걔는 항상 날 딱 버릴 준비가 돼 있는 얼굴이잖아, 관상이. 자, 없으니까 막 그냥. 이제, 이거 다 올라갈 텐데. 예. 예.
지우는 날 버렸어. 지우. 어? 지우, you son of a bitch. 뭐 이렇게. 자, 이거 유튜브에 올라갔네. 큰일 났네요. 자, 화자는 꽃이 피었다가 지는 모습에서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절망감을 느꼈어요. 맞죠? 맞아, 틀려. X야, 여기. 절망감이야? 아니죠. 그럼 뭐예요? 희망을 느낀다고? 자, 꽃이 피었다가 지는 모습에서 그냥 뭘 느끼죠? 자연의 섭리를 느끼죠. 섭리라는 말은 질서를 의미합니다. 질서. 이 세계의 질서. 우리가 중력의 힘을 받아서 둥글게 생긴 이 지구가 초속 40km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이 자전을 하고 있어요. 째깍하면 40km 가 있어요. 그리고 초속 230km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지. 이 둥근 별 위에 다 붙어 있는데 우리는 뭐가 이게 둥글어요. 여기 평평한 땅 위에 우리 서 있는데 이러고 있잖아. 건물도 지어놓고. 그죠? 이게 뭐죠? 바로 섭리예요. 이렇게 생겨났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2번입니다. 저만치 혼자서 이것은 존재의 고독. 이건 맞죠? 고독을 드러낸다. 저만치 혼자서. 같은 종결 어미입니다. 뭘 반복했다 했지? 네를 반복했죠. 뭐뭐 하네, 뭐뭐 하네. 자, 무슨 태도? 관조적인 태도.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이거. 관조적이야. 대상을 멀찌감치해서 바라보는 거. 4번, 뭐뭐는 꽃과 마찬가지로 고독한 존재. 꽃은 그러면 고독하지 않은 존재가 아니야. 꽃이 피어나네?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고독을 읽어냈다. 그렇다고 절망감은 아니야. 그냥 고독하다.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이에요. 여기 있는 친구들 다 고독하지. 너무 고독해요. 그쵸? 10대 때는 원래 늘 고독해. 20대 때도 마찬가지. 그런데 더 놀라운 일, 30대에 결혼을 해도 고독해져요. 자, 그래서 나중에 한번 해보시오. 자, 꽃과 마찬가지로 고독한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원래 고독하니까. 지섭이 봐봐. 지금 하품조차도 얼마나 고독하게 했는지 방금. 자, 고독한 존재.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 누구예요? 작은 새. 그러면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서. 숨어있는 존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 누구일까요? 시율이? 시율이 진짜 완전 산? 와우. 그런 대답을 할 줄이야. 오, 졸라 참신한 산? 네. 산은 이 세계를 상징해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시율이 진짜 머리 다듬고 나니 갑자기 미남이 됐어. 와. 그 전에는 막 이렇게 되게 개성적이었는데. 네, 네, 네. 자, 갑자기 기억이 났어. 전에 헤어스타일. 네. 자, 한 명이 더 있어요. 누구예요? 우일이가 얘기해. 하나가 더 있어. 숨겨진 존재 하나. 고독한 존재. 김동선도 거기에 해당돼. 힌트예요. 거의 근접했는데. 인간 거의 근접했는데. 자, 화자죠. 그치? 이 화자는 우리 모두를 가리킨다. 아시겠죠? 준민이도 완전 고독하지 뭐 항상. 너무 고독해서 준민이 막 맨날 자. 엄마가 다 얘기해줬어. 잠이 엄청 많다. 맞아요? 어느 정도? 자, 뭔가 이렇게 재밌게 받아치지 않고 약간 너 티지? 잘했어요. 자, 5번. 이 작품은 1연과 4연이 대응되는 무슨 구조? 수미상관입니다. 수미상관의 구조다.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선생님은 부모님들과 자주 소통을 합니다. 긴밀하게. 긴밀하게 1년에 한 번 정도 소통해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김소월 시인, 이별과 그리움,
슬픔, 눈물. 김소월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죠? 정한을 떠올려. 한의 정서. 한의 정서. 정한을 주로 노래한 사람. 자, 그리고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 그 뒤에 민요적인 운율을 써요. 여기다 쓰세요. 삼음보. 세 덩어리 삼음보에 7, 5조를 사용합니다. 됐죠? 그래서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시집 선생님은 있는데 그 진달래꽃 시집을 보면 대체로 약간 이런 쓸쓸하고 우울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깊은 어떤 감동을 좀 느끼게 하는 그런 걸 담는데 대체로 막 삼음보 이런 민요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산문시 같은 것도 있고 꽤 많은 시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그 중에서 이렇게 삼음보 시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 산유화를 읽고 아래와의 활동을 해보자 이랬습니다. 자, 1연 가을 봄 여름 없이 지는 꽃. 2연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꽃. 3연 꽃이 좋아 산에서 사는 작은 새. 4연 가을 봄 여름 없이 지는 꽃. 피었다가 졌다가 피었다가 졌다가 계속 반복하죠.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순환적인 질서입니다. 자, 이와 같은 순환적 질서를 자연의 섭리라고 하죠. 이 세계, 이 우주의 모든 것도 원래 있었던 위치로 다시 되돌아와. 돌고 있죠. 이 우주를 보면 전부 다 막 이러고 있어요. 돌고 있다는. 어떤 넓은 공간이 형성되는데 그 안에 중력과 밀도와 무게, 부피를 갖고 있는 존재가 들어가니까 얘가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던 어떤 공간에 왜곡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돌기 시작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 우주는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어요? 빅뱅이요. 어? 그래? 빅뱅? 자, 그래서 자연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이 우주는 하느님이 만드신 거 아니야? 맞죠. 예, 아니에요. 예, 거짓말입니다. 예. 자, 2번 보겠습니다. 선생님도 그런 줄 알았어요, 옛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줄 알았어요. 빅뱅이 만들었더라고. 빅뱅은 누가 만들었지? 하느님인가? 예. 자, 다음 구절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얘기해 봅시다.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자, 외로움이죠. 고립감. 그지? 그래서 중요한 거 있죠. 요거 나올 수 있습니다.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이야. 우리는 원래 모두 다 고독합니다. 자, 근데 어떤 도움이나 영향 없이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다. 이랬을 때는 자연의 섭리를 따라 존재하는 만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시어가 꽃이라면 두 번째로 중요한 시어가 저만치, 세 번째로 중요한 시어가 새, 그 다음에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시어가 피내와 진해예요. 됐죠? 꽃, 저만치 새, 피내, 진해. 끝. 산유화. 산이요. 뭐라고? 산. 산. 산에 뭐 피는 거지. 산도 중요하죠. 산 몇 번째예요? 몇 번째로 할까? 자, 이 산은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아요. 산은 이 만물이 존재하는 세계를 의미한다.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산도 중요하지, 중요하긴. 근데 막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고.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꽃이 피어나는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 존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소월의 산유화였습니다. 안 끝났네, 아직. 자, 새 보겠습니다. 사면에 새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꽃이 고독한 존재면 작은 새도 꽃의 고독함에 인식하고 공감하며 자신도 고독하다고 여기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꽃이 좋아 산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고독에 공감하면서 그 꽃을 좋아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자연의 순환적 질서와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크게 보면 이 자연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하나하나는 다 근원적 고독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산유화의 문학사적 의의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1910년대 후반부터 전통을 계승한 민요조의 시가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내용, 형태상의 반복, 규칙적인 음보율,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규칙적 음보율.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내재적인 리듬을 사용하는 서구 자유시를 수용했어요. 그러니까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를 보시면 외국의 시, 현대시처럼 이 자유시처럼 써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규칙적 음보율을 또 썼어.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3음보를 사용했다. 아시겠습니까? 자, 김소월 역시 민요의 전통을 계승하고 서구 문학의 요소를 주체적으로 수용했어요. 자, 서구 문학을 우리 민족 주체적으로 수용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렇게 똑똑한 거야. 일제가 갖고 들어온 근대 이걸 수용한 다음에 우리 양식으로 곧바로 계승하고 승화시켰다는 거야. 발전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런 거 못하겠지 심지어. 근데 계속 만들어냈죠. 자, 근데 자유시 정착에 매우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김소월 시인입니다. 자, 그러면 나를 보세요. 정선의 구명은 옛 이름은 무릉도원이 아니냐 이랬습니다. 무릉도원이 무슨 뜻일까? 숨어 있는 거. 태준이가 얘기해 보세요. 약간 좋은데. 어떤 거? 경치 좋고. 물 좋고, 그렇죠? 먹을 거 많고 낙원이에요. 그래서 정선의 옛 이름은 낙원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선이 되게 좋은 데죠. 그런데 되게 좋았다는 얘기지. 근데 가봤더니 무릉도원은 어디 가고서 산만 충충하네. 고려 공민왕 때 정선 읍터를 옮기고 나서는 그 일대가 쓸쓸하다. 산만 충충하다, 우중충하다 이 소리예요. 혹은 산만 그냥 겹겹이 이렇게 있을 뿐 아무것도 없어. 지금 강원도 정선 가면 뭐가 있죠? 그 도박하는 데 이름 뭐지? 강원랜드. 니 어떻게 잘 알지? 네. 자, 그래서 야 선우 지금 너 이제 나갈 때 죽었어 이제. 선우 불광동 가스통. 예. 자, 그래서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이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후렴구에 보면 특징이 나오죠. 아리랑 아라리요. 민요는 이렇게 3박자라. 자, 밑에 보시면 산유화가 나와 같은 민요와 닮은 점이 뭐냐? 자, 줄 그세요. 음보율적 질서입니다. 자, 산유화가 사실 내재적 리듬을 가지고 있지만 알고 보니 음보율적 질서를 바탕에 두고 있다. 자, 산유화의 이연과 사면의 행배열을 보기와 같이 바꿔봅시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자, 각 행의 낭송은 하나의 행으로 붙이면 음보율적 리듬이 실현되는 마디 단위로 실현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안정적인 규칙성을 부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행에다가 쭉 배열하면.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낭송하거나 곡을 붙여 부르기 적합하다. 자, 그렇다면 원래 작품에서는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의 모양을 이렇게 형성했죠. 그죠? 자, 이것은 뭐냐면 그러면 개성적으로 배치했다. 개성적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가변적이게 하고 불규칙성을 준 것이 되죠. 그죠? 그래서 시행 하나하나에 더 주목하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산에 하니까 어때요? 이산 저산 다 피는 꽃은, 그리고는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를 한 행으로 놔뒀기 때문에 결국 존재의 근원적 고독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하면 그 고독에 공감하는 또 다른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죠?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해서 화자도 그걸 바라보고 있죠. 새나 화자 자신이나 마찬가지다. 요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뭐라고? 지섭이? 방금 내가 뭐라 했어? 자연. 화자 자신도 그 새하고 똑같다고. 어떻게 똑같아? 새와 화자의 공통점. 자, 고독하다는 거죠. 꽃은 고독해, 고독하지 않아? 고독해요. 지섭이는 고독해요, 고독하지 않아요? 고독한가 봐. 몹시 고독한가 봐. 오늘 끝나고 선생님하고 한 1시간 동안 상담하고 갈까요? 단 둘이서만. 그러면 아마 지섭이가 선생님을 깔지도 몰라요. 제 성질 더러워. 자, 산유화의 문학사적 의의 보겠습니다. 자, 민요적 리듬. 중요해요, 이거. 민요의 리듬. 그 다음에 이해활동처럼 개성적 리듬. 개성적 리듬이 뭐죠? 민요적 리듬은 3음보에다가 7, 5조입니다. 그죠? 근데 개성적 리듬은 뭐냐면 변형을 시키고 있다. 형태를 막 변형시켰습니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 피어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그치? 산 모양도 막 만들어내고 이렇게 된다. 자, 따라서 근대 자유시의 특징이 뭔지 한마디로 요약해 봅시다. 근대 자유시의 특징은 뭘까요? 근대 자유시의 특징. 윤재, 뭐예요, 이게? 배째라 이거야? 야, 너, 현우. 근대 자유시의 특징. 조금 더 자유로운. 어디에서? 뭐에 비해서? 전통에 비해서. 그쵸? 그거야. 뻔한 거죠. 잘했어요. 전통을 계승하면서 그 다음에 근대 문학을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우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김소월입니다. 대표 시인. 전통을 계승했으니까 음보율, 음수율 이런 것을 따진다. 그런데 그것을 자유롭게 막 배열해. 그러니까 근대 문학의 자유시의 특징도 계승하였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해죠? 자, 요게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 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신채시 해액에서 소년에게 엮어읽기는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하는데 이후에 자, 알았습니다. 1908년에 발표된 신채시입니다. 신채시는 현대시로 들어오기 직전에 아주 과도기적인 거예요. 몇 년이에요? 1908년이죠. 그러니까 막 일본이 완전히 우리나라 합방시켜버릴 때 전까지 바로 직전이죠. 그때 최남선의 해액에서 소년에게라는 시인데 이 분이 한동안은 막 민족 시인이고 민족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가 결국 나중에 변절했죠.
최남선 시인은 친일파입니다. 친일파 사전에 등재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활동을 해보자 이랬어요. 동아출판 이거 왜 넣은 거야? 자, 철썩. 그러니까 리을까지 철썩. 1908년에 리을을 이렇게 따로 썼어. 천재인 거죠. 네. 자, 그래서 파도 소리를 의성어로 지금 표현했죠. 철썩 해서 신문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이 말은 앞에 뭐가 있죠? 낡은 것을. 낡은 것을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개화를 향한 열망입니다. 태산 같은 높은 뇌, 집체 같은 바윗돌입니다. 개화에 방해가 되는 세력이죠. 그죠? 그래서 척사파, 쇄국 정책을 쓰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개화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 존재들을 의미하죠. 요것이 무엇야? 요게 무엇야? 자, 바다가 이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야. 바다가 오면 집체 같은 바윗돌이나 태산같이 높은 산도 깎아버릴 수 있다. 무너뜨려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요게 뭐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동선을 향해서 뭐야?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자, 그래서 바다가 이 산이나 바위를 우습게 보는 거죠. 아무 두려움이 없는 바다를 의미한다. 나의 큰 힘 아느냐 모르느냐 호통까지 하면서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철썩 척 튜르릉 콱. 1908년에 쓴 거예요. 놀라운 시야. 아시겠죠? 이런 거를 쓸 수 있어. 리을까지 따로 떼서 굉장한 어떤 상상력이 있는 거죠. 끝까지 지조를 지켰어야지. 일본에 넘어갔죠. 이런 분들이 왜 대체로 그렇게 됐냐면 최초에는 그 민족적이었어. 그랬다가 1930년대 후반에 중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죠. 그리고 태평양 전쟁을 딱 일으키는 1939년이 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독립을 할 수는 없고 일본을 닮아가야겠구나 해서 대부분의 이런 지식인들이 다 변절을 해요. 다 저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사실 이육사 시인이라든지 안창호 선생 그 이전까지 했지만 또 그 실제로 독립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막 시를 쓰고 저항했던 윤동주 시인 이런 사람들 뭐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변절하지 않았었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인재들이었죠. 특히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 춘원 이광수 같은 인물. 우리나라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겼는데 친일파죠. 나중에 친일로 변절했어요. 그래서 대동아에 이어 단결하여, 대동아시아여 단결하여 성전에 참여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의 청년들이 막 일본의 성스러운 전쟁에 참전해야 된다. 나가서 한 목숨 다 바쳐서 천황폐하를 영광을 드러내. 이런 얘기, 이런 시를 막 써가지고 사람들을 막 독려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냥 적당히 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내면에는 분명히 그게 들어있어요. 있었던 거야, 원래부터. 일본이 갖고 들어온 문명에 막 환희한 거지. 와, 이런 게 있어? 우린 진짜 너무 꾀죄죄하고 정말 볼품없이 살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된다. 자, 철썩 척쏴. 내게는 아무것 두려움 없어. 육상에서 아무런 힘과 권을 부리던 자라도. 자, 이게 뭘까요? 바로 구시대 낡은 세력들이 내 앞에 와서는 이 내가 누구죠? 표면적으로 누굴까? 태준아. 태준? 이 내가 누구죠? 바다는 뭘 상징한다 했지, 이 시에서? 얘 저기 아까 방송부 촬영할 때도 이랬어? 아니요. 그럴 리가 없지. 수업만 하면 이러는 거야. 누나도 그러더니. 국어가 너무 싫어? 자, 바다는 뭘 상징한다 했어요, 여기서. 거기 적혀 있잖아. 바다. 찾아가봐.
바다가 상징하는 거 빨리 찾아보세요. 자, 개화입니다. 개화. 그렇죠? 개화 앞에서는 낡은 세력들이 꼼짝도 못한다. 아무리 큰 물건도 내게는 행세하지 못하네. 자, 그래서 바다의 위험을 과시적으로 표현해요. 위험. 자, 내게는 나의 앞에는 철썩 척 튜르릉 콱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문명 개화의 위험과 권위가 이 최남선 선생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작품에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네. 자, 밑에서 세 번째 행위 선생님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아무리 큰 물건도 내게는 행세 못하네. 네.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위시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냐. 네. 자, 세찬 물결과 큰 힘을 지닌 바다의 위력적인 모습을 통해 낡은 것을 타파하고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개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을 산유화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내용 면에서 산유화는 개인의 서정을 노래했죠. 그러나 이 작품은 계몽주의 시예요. 계몽을 하려고 하는. 너희들 다 개화를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고전 시가의 정형적 율격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율격을 보여주면서 자유시에 근접해 있습니다. 해에게서 소년에게. (1908년에) 창작한 작품인데도 자유시에 더 가까워요. 근데 산유화는 민요적 리듬의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 또 개성적 호흡과 리듬을 보여준다 했습니다. 자, 따라서 근대 자유시로서 발전이 좀 더 이루어진 모습이 나타난다. 얘는 완전히 자유시에 근접했는데요? 근데 왜 더 발전했느냐? 우리 전통 리듬을 거기에 접목시키는 그런 시도까지 나타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근대 자유시로서 더 발전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은 누구? 둘 중에 산유화다. 해에게서 소년에게는 1908년 작인데도 자유시의 형태를 드러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소설가 구보시의 1위를 지금부터 6시 정도까지 한다 그러면 다들 단체로 선생님을 답을 하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아직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거 수군가는 다 나갔어? 그러면 이거 금방 나가겠는데? 소설가 구보시의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수군가 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저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다른 바는 모르겠는데 수고만 하고 있어요. 네. 준비자분이 시작 안 했어요. 그러면 선우가 대표로 선생님하고 단둘이서 소설가 구보시의 일을 하고 갈까? 네. 인정. 자, 그러면 우리 방송반 늦게 왔으니까 방송반만 남아서 소설가 구보시의 일을 할까요? 좋아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산유화까지 하고 문제 자료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산유화였습니다.